옛날 어느 산골 마을의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맑은 물이 굽이쳐 흐르는 평화로운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워낙 깊은 산 중에 자리 잡고 있어서 세상의 소란스러운 일들과는 거리가 멀었고 그저 계절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해가 뜨면 일하고 달이 뜨면 잠드는 순박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산허리를 붉게 물들이고 여름이면 시원한 계곡물 소리가 더위를 씻어주었으며 가을이면 황금빛 들판이 물결치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온 세상을 포근하게 덮어주는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욕심 없이 서로 돕고 아끼며 살았기에 대문도 걸어 잠그지 않고 지낼 만큼 인심이 넉넉하고 평온한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연화라고 불리는 참하고 지혜로운 처녀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어릴 때부터 남달리 총명하고 눈썰미가 좋아 마을 어른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연화는 얼굴이 꽃처럼 고울 뿐만 아니라 마음씨 또한 비단결 같아서 동네 푸드니를 마다하지 않고 도왔으며 무엇보다 사물을 허투루 보지 않는 깊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겉모습에 현혹되어 들뜰 때에도 연화는 차분하게 그 속을 들여다볼 줄 알았고 바람 스치는 소리나 숲에서 나는 짐승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산의 기분을 알아차릴 정도로 감각이 예민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런 딸을 무척이나 아꼈고 마을 사람들도 연화가 훌륭한 배필을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이 깊어가던 무렵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하나둘 떨어뜨리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롭던 마을 어귀에 낯선 손님이 나타났는데 그는 마치 그림 속에서 걸어 나온 듯한 준수한 외모를 가진 젊은 선비였습니다. 하얀 도포 자락을 바람에 휘날리며 마을로 들어서는 선비의 모습은 산골 마을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귀한 자태였기에 밭에서 일하던 농부들도 빨래터에 모여있던 안악들도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선비의 피부는 백옥처럼 희었고 눈매는 가늘고 길었으며 입가에는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있어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비에게서는 아주 기이하고도 매혹적인 향기가 풍겨나와 마을 전체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향기는 난초 꽃향기 같기도 하고 깊은 산속에서 자라는 귀한 약초 냄새 같기도 했으며 한편으로는 머리가 어질할 정도로 달콤한 사양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선비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진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는데 그 냄새를 맡은 사람들은 마치 꿈을 꾸는 듯 몽롱한 기분에 빠져들었고 고단했던 하루의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난생 처음 맡아보는 이 신비로운 향기에 취해 선비의 주위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연화 또한 집마당에서 고추를 말리다가 그 기이한 향기를 맡고 대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는데 멀리서 걸어오는 선비의 모습을 보고는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선비의 고운 자태와 향기에 취해 넋을 잃고 있었지만 연화는 그 달콤한 향기 밑바닥에 깔려있는 비릿하고 낯선 냄새를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비에 젖은 짐승의 털 냄새 같기도 했고 오래된 굴 속에서 나는 퀴퀴한 흙 냄새 같기도 했는데 워낙 짙은 꽃향기가 그 냄새를 덮고 있어서 예민한 연화가 아니면 알아채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연화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경계하는 눈빛으로 선비를 지켜보았습니다. 선비는 마을 사람들 앞에 멈춰서서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렸는데 그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워 마치 봄바람이 버드나무 가지를 스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먼 길을 떠돌며 학문을 닦는 선비라고 소개하며 이 마을의 산세가 수려하고 인심이 좋아 보여 잠시 머물며 글 공부를 하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더할 나위 없이 겸손했고 예의가 발랐기에 마을 어른들은 낯선 외지인에 대한 경계심을 눈 녹듯이 허물고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특히 마을 촌장님은 이처럼 귀한 선비가 우리 마을에 머문다면 마을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며 기뻐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비가 머물 거처를 마련해주기 위해 서로 나서서 의논을 시작했는데 마침 마을 뒤편 대나무 숲 근처에 비어있는 작은 초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 집은 예전에 약초를 캐던 노인이 살다가 세상을 떠난 뒤로 오랫동안 비어 있었지만 뼈대가 튼튼하고 방도 따뜻하여 조금만 손을 보면 사람이 지내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선비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좋아한다며
그 집이 마음에 쏙 든다고 고마움을 표시했고 마을 청년들은 곧바로 달려가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망가진 문짝을 고쳐주며 선비가 지낼 채비를 도왔습니다. 선비가 마을의 자리를 잡게 되자 마을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사뭇 다르게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선비의 집에서는 은은한 등불이 새어나왔고 그와 함께 그 기이한 향기가 대나무 숲을 타고 내려와 마을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마을 처녀들은 밤잠을 설치며 선비의 집 쪽을 바라보았고 낮에는 물을 캔거나 나무를 캔다는 핑계로 그 집 앞을 기웃거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선비는 가끔 마루에 나와 책을 읽거나 붓글씨를 쓰곤 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고고하고 아름다운지 처녀들의 가슴은 콩닥콩닥 뛰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연화의 친구인 분이도 예외는 아니어서 평소에는 털털하고 명랑하던 아이가 선비가 온 뒤로는 거울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분이는 연화에게 찾아와 선비님의 목소리가 얼마나 감미로운지 그에게서 나는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 밤이 새도록 떠들어대곤 했습니다. 연화는 친구의 들뜬 모습을 보며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섣불리 나쁜 말을 하여 친구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그저 잠자코 듣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괭리를 틀고 앉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화는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이고 돌아오다가 우연히 대나무 숲길에서 내려오는 선비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사방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시간이었는데 선비의 하얀 옷자락은 어둠 속에서도 유난히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연화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추고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가까이서 맡은 그의 향기는 더욱 진하고 자극적이어서 연화는 순간적으로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허벅지를 꼬집으며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선비의 눈동자는 사람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깊고 검었으며 그 안에는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선비는 연화에게 짐이 무거워 보이니 들어주겠다며 친절하게 손을 내밀었지만 연화는 정중하게 거절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자 선비는 아쉬운 듯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으며 밤길이 위험하니 조심해서 가라는 말을 남기고 다시 대나무 숲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선비가 사라진 뒤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선비가 서 있던 자리에는 여전히 그 짙은 향기가 남아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향기 속에서 바람 냄새나 흙 냄새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오직 그 인공적인 단내만이 진동하는 것이 더욱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부모님께 선비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조차도 선비의 학식과 인품을 칭찬하며 마을에 글 읽는 소리가 들리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반색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선비가 오고 나서 올해 농사도 더 잘 될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든다며 허허 웃으셨고 어머니는 내일 선비님께 갖다 드릴 떡이라도 좀 해야겠다며 부엌을 서성이셨습니다. 연화는 차마 자신이 느낀 불길한 예감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 그저 답답한 마음을 누르며 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 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창호지 문틈으로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을에는 선비에 대한 칭찬이 자자해졌고 선비는 마을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거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촌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낮에는 아이들을 모아 천자문을 가르쳤고 밤에는 마을 청년들과 어울려 담소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뿜어내는 향기에 익숙해져 갔고 이제는 그 냄새가 나지 않으면 오히려 허전함을 느낄 정도가 되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마치 달콤한 꿀단지에 빠진 개미들처럼 선비라는 존재에 푹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가축들이 밤마다 이유 없이 불안해하며 울부짖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개들이 허공을 향해 컹컹 짖어대고 외양간의 소들이 뒷발질을 하며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른들은 산짐승이 마을 근처까지 내려와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연화는 그것이 단순한 산짐승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짐승들은 사람보다 훨씬 예민한 코를 가지고 있기에 마을을 뒤덮은 그 기이한 향기의 정체를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고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화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박노인을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박노인은 젊은 시절 약초를 캐러 깊은 산속을 제집 드나들듯 다녔던 분으로 산의 정령이나 기이한 일들에 대해 누구보다 많이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연화가 찾아갔을 때 박노인은 마루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먼 산을 응시하고 계셨는데 그의 표정은 여느 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연화가 인사를 올리고 조심스럽게 선비 이야기를 꺼내자 박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곰방대를 탁탁 털어내셨습니다. 박노인은 연화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시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연화야, 내 코가 틀리지 않았다. 세상에 까닭 없이 좋은 향기를 풍기는 것은 꽃 아니면 독버섯뿐이다. 그런데 사람에게서 꽃향기가 난다는 것은 필시 곡절이 있는 법이지. 노인은 며칠 전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마실을 나갔다가 선비의 집 근처에서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달빛 아래 비친 선비의 그림자가 얼핏 보기에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꼬리가 여러 개 달린 짐승처럼 일렁이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박노인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의심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드는 한편 마을에 닥쳐올지도 모르는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박노인은 당분간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특히 선비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피하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자신을 찾아오라고 말씀하시며 연화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연화는 노인의 따뜻하고 거친 손길에서 용기를 얻고 마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유난히 짙은 안개가 끼었고 선비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향기는 더욱 독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향기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세상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연화는 방 안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만 온통 신경은 바깥의 소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희미하게 여자의 웃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깔깔거리는 웃음소리는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멀어지기를 반복했는데 그것은 즐거워서 웃는 소리가 아니라 어딘가 홀린 듯한 비현실적인 웃음소리였습니다. 연화는 창문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선비가 사는 대나무 숲 쪽으로 희미한 불빛 하나가 흔들거리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도깨비불처럼 일렁이는 그 불빛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숲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그 불빛을 따라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박노인의 당부를 떠올리며 황급히 창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고 밖에서는 밤새도록 부엉이가 구슬프게 울어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운 모습으로 깨어났습니다. 닭이 울고 안악들은 밥을 짓느라 굴뚝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간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우물가로 나갔는데 곳에서 마을 처녀들이 모여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밤사이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누군가는 기분 나쁜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선비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없었고 오히려 그가 밤늦게까지 글을 읽느라 불을 켜두었다며 그의 학구열을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연화는 물을 헹고 돌아오는 길에 선비의 집 앞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마침 선비가 마당에 나와 기지개를 켜고 있었는데 아침 햇살을 받은 그의 모습은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선비는 연화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연화 낭자 간밤에 편히 주무셨소. 어제는 달빛이 참으로 고와시 한수를 읊느라 늦게 잠이 들었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고 표정에는 티끌 하나 없는 순수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의 옷자락 끝에 묻어있는 흙과 풀잎을 놓치지 않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방 안에만 있었다는 사람의 옷차림이라기엔 어색한 흔적이었습니다. 연화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짧게 목례를 하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등 뒤에서 선비의 시선이 끈적하게 따라붙는 것이 느껴져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마루에 걸터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마을의 풍경 뒤에 감춰진 검은 그림자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음을, 그리고 이제 곧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마당에 낙엽을 쓸고 지나갔고 그 바람 끝에는 여전히 그 달콤하고도 역겨운 향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마을의 평온한 일상은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산골 마을의 밤은 점점 더 길어지고 어둠은 한층 짙어져 갔습니다. 선비가 머무는 대나무 숲의 초가집에서 흘러나오는 기이한 향기는 날이 갈수록 그 농도가 진해져 이제는 마을 어귀에만 들어서도 머리가 어지랄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향기롭고 기분 좋은 냄새라고 좋아하던 마을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딘가 모르게 몸이 나른해지고 기운이 빠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그 원인이 선비의 향기 때문이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고 그저 환절기 탓이려니 하며 넘겨짚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낮이면 밭에 나가 일하다가도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는 시간이 늘어났고 밤이면 일찍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마을 전체가 마치 보이지 않는 끈적한 거미줄에 걸린 것처럼 서서히 활기를 잃어가고 있었지만 정작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가장 친한 친구인 분이는 그 변화가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난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목소리가 크고 웃음이 많아 마을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던 분이었지만 선비가 온 뒤로는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분이는 하루 종일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거나 머리를 빗고 또 빗으며 알 수 없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연화가 걱정되어 찾아가 말을 걸어도 분이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딴청을 피우기 일쑤였고 그녀의 시선은 항상 선비가 사는 대나무 숲 쪽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분이의 눈동자는 예전의 총기를 잃고 흐릿하게 풀려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무언가에 깊이 취해 있는 사람처럼 보여 연화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는 분이의 집 마당에서 콩을 타작하고 있는 분이를 만났습니다. 분이는 도리깨질을 하면서도 입가에 실실 웃음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기괴하여 연화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분이야. 요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니? 얼굴이 반쪽이 되었는데 병이라도 난 건 아니야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분이는 하던 손을 멈추고 연화를 빤히 쳐다보더니 몽환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연화야, 너는 그 선비님에게서 나는 향기가 좋지 않니? 나는 그 향기만 맡으면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야. 선비님이 그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오라고 하셨어. 오늘 밤에 몰래 가서 천자문을 배울 거야. 분이의 말에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녀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연화는 다급한 목소리로 분이를 말렸습니다. 안 돼 분이야. 밤에 그것도 처녀 혼자 외간 남자 집에 가는 게 가당키나 한 말이니. 그리고 그 선비님 어딘가 이상해. 너무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겠어. 하지만 분이는 연화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뭘 알아. 너는 선비님이 나한테만 관심을 보여서 셈이 나서 그러는 거지. 다들 선비님을 훌륭하다고 하는데 너만 유별나게 구는구나. 나는 갈 거야. 가서 글도 배우고 선비님과 이야기도 나눌 거야. 분이는 마치 딴 사람이 된 것처럼 도끼 어린 눈빛으로 연화를 노려보았고 연화는 변해버린 친구의 모습에 말문이 막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분이가 걱정되어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몇 번이나 대문 밖을 서성였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분이의 어머니가 해가 중천에 뜨도록 일어나지 않는 딸을 깨우러 방에 들어갔다가 텅 빈 이불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분이는 간밤에 입고 나간 옷까지 하나 남기지 않고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분이의 부모님은 넋이 나가 마을을 이잡듯이 뒤지고 다녔고 마을 사람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분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우물가도 빨래터도 뒷산 나무 아래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분이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멀쩡하던 처녀가 하룻밤 사이에 어디로 갔단 말인가? 혹시 밤사이에 도깨비에게 홀려간 건 아닐까? 흉흉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은 자연스럽게 선비가 머무는 대나무 숲집으로 향했습니다. 촌장님과 마을 어른들은 조심스럽게 선비의 집 문을 두드렸고 잠시 후 선비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는 무슨 일로 아침부터 이리 소란스럽냐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촌장님이 분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리고 혹시 간밤에 분이를 보지 못했느냐고 물었을 때 선비는 깜짝 놀라는 신협을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 처자가 사라졌다니요. 실은 어제 낮에 글을 배우고 싶다고 찾아왔기에 밤에는 남녀가 유별하니 낮에 오라고 타일러 보냈습니다. 그 뒤로는 그림자도 보지 못했습니다. 선비의 대답은 너무나 침착하고 논리정연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분이의 안위를 걱정하며 자신도 찾는 것을 돕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비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점자는 선비님이 거짓말을 하실 리가 있나. 분이가 평소에 시집가기 싫다고 투정을 부리더니 아마 홧김에 어디론가 도망친 모양이네. 사람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분이의 부모를 위로하며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연화만은 선비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이가 사라지기 전날 밤 분명히 선비에게 가겠다고 말했던 친구의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선비가 대답할 때 그의 입가에 스치듯 지나간 묘한 미소를 연화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걱정하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라 마치 맛있는 사냥감을 삼킨 맹수의 만족스러운 미소처럼 보였습니다. 연화는 주먹을 꽉 쥐고 선비를 노려보았지만 선비는 그런 연화를 보며 여유롭게 눈인사를 건넬 뿐이었습니다. 분이의 실종 이후 마을의 분위기는 급격히 가라앉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집마다 대문을 걸어 잠그는 소리가 요란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선비에 대한 사람들의 호감은 여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불안한 마음을 선비에게 의지하려는 듯 사람들은 더욱더 그를 찾고 따랐습니다. 선비는 마을 사람들의 불안을 달래준다며 저녁마다 향을 피우고 씨를 읊어주었는데 그 향을 맡은 사람들은 거짓말처럼 마음이 편안해진다며 그를 칭송했습니다. 연화는 그것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요술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향기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연화의 말은 질투 어린 헛소리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혼자서라도 친구의 흔적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잠든 늦은 밤 몰래 집을 빠져나와 선비의 집 근처 대나무 숲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어둑한 숲길은 스산하기 그지없었고 바람에 스치는 대나무 소리는 마치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연화는 숨을 죽이고 발소리를 죽여가며 선비의 집 담벼락 아래까지 접근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무언가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가 귀를 꼿꼿이 세우고 들어보니 그것은 사람이 책을 읽는 소리가 아니라 짐승이 그르렁거리는 소리와 흡사했습니다. 그때 연화의 발끝에 무언가 툭 하고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연화가 허리를 굽혀 집어 들어보니 그것은 붉은색 댕기였습니다. 바로 분이가 사라지기 전날 머리에 곱게 맸던 그 댕기였습니다. 댕기 끝은 무언가에 뜯긴 듯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댕기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선비에게서 나던 그 매혹적인 향기와 함께 역겨울 정도로 비릿한 피냄새와 짐승의 노린내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연화는 입을 틀어막고 헛구역질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이것은 분이가 이곳에 왔었다는 명백한 증거였고 그녀에게 불길한 일이 생겼음을 암시하는 단서였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댕기를 품에 안고 서둘러 숲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 쳐다보는 듯한 서늘한 시선이 느껴졌지만 뒤를 돌아볼 엄두가 나지 않아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날이 밝자마자 박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박노인은 연화의 창백한 얼굴과 손에 들린 댕기를 보자마자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한 듯 급히 방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연화가 지난밤 보고 들은 것과 주운 댕기를 내놓으며 흐느끼자 박노인은 댕기 냄새를 맡아보고는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예상이 맞았다. 이것은 보통 놈이 아니야. 천년 묵은 여우가 둔갑하여 사람들의 정기를 빨아먹으려 하는 게다. 분이라는 아이는 아마도 그놈의 재물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박노인의 말에 연화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놈은 한 번 맛을 보면 멈추지 않아. 다음 차례는 네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처녀가 될 수도 있다. 마을 전체가 놈의 뱃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막아야 한다. 박노인은 연화에게 놈의 정체를 밝히고 물리칠 수 있는 비책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노인은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옛적에 산과 들이 고요하던 때에
꼬리가 9 달린 여우는 사람의 간을 100개 먹으면 진짜 사람이 되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고 믿었단다. 놈들은 주로 젊은 남자나 여자의 모습으로 둔갑하여 사람들을 홀리는데 아무리 감쪽같이 둔갑해도 감출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지. 바로 꼬리 냄새와 불을 무서워하는 본능이다. 노인은 선비가 피우는 향이 바로 그 꼬리 냄새를 감추기 위한 수단이며 그가 밤에만 활동하는 것도 자신의 정체가 들통날까 두려워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연화에게 놈을 잡기 위해서는 놈이 방심한 틈을 타서 진짜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 놈이 가장 싫어하는 붉은 팥, 그리고 닭의 피가 필요하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연화가 박노인의 집에서 나왔을 때 마을 어귀에서는 또 다른 소란이 일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웃 마을 사는 과부댁의 딸인 순이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이는 얌전하고 바느질 솜씨가 좋은 처녀였는데 며칠 전부터 밥도 먹지 않고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더니 급기야는 집안의 가위를 들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마구 잘라내며 웃어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순이가 미쳤다고 혀를 찼지만 연화는 직감했습니다. 순이 또한 선비의 향기에 중독되어 영혼을 빼앗기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선비는 분이 하나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희생양을 찾아 마술을 뻗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의 가축들도 계속해서 죽어나갔습니다. 아침마다 닭장에서는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말라 비틀어진 닭의 사체가 발견되었고 외양간의 소들은 밤새 누군가에게 쫓긴 듯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족제비나 산짐승의 소행이라며 덫을 놓았지만 덫에는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고 가축들의 죽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전체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사라지고 검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비의 집 앞에는 그에게 글을 배우려는 아이들과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청년들로 북적였습니다. 그 기괴한 대조가 연화를 더욱 공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비가 갑자기 연화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와 술 한잔 대접하고 싶다며 헌병을 들고 온 것입니다. 연화의 부모님은 귀한 선비님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다며 황급히 술상을 차려내왔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안주를 담으며 문틈으로 선비를 지켜보았습니다. 선비는 아버지에게 술을 따르며 연신 웃음을 지었는데 그 웃음소리가 뱀이 기어가는 소리처럼 스산하게 들렸습니다. 선비는 은근슬쩍 연화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따님이 참으로 효성이 지극하고 영리해 보입니다. 내 집에 서책이 많으니 언제 한번 놀러 오라고 하십시오. 좋은 글귀를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아버지 눈, 이미 술기운이 돌았는지 아니면 선비의 향기에 취했는지 혀 꼬부라진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묘 아묘, 우리 연화가 좀 똘똘하지요. 선비님께 배우면 영광입니다. 연화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선비가 이제 노골적으로 자신을 노리고 집까지 찾아왔다는 사실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연화는 용기를 내어 술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비와 눈이 마주친 순간 연화는 흠칫 놀랐습니다. 선비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붉은색으로 번득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선비는 연화를 보며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습니다. 연화 낭자 안색이 좋지 않구려. 내 집에서 다려먹는 약차를 좀 가져다 줄까요? 연화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술병을 잡으며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날이 차서 그렇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는 제 몸 하나 건사할 줄 아니 걱정 마십시오. 연화의 당돌한 대답에 선비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잠시 연화를 쏘아보더니 이내 다시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연화는 아버지가 주는 술을 받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싶었지만 이미 아버지는 선비가 주는 술을 연거푸 받아 마시고는 인사불성이 되어 쓰러져 잠들고 말았습니다. 선비는 쓰러진 아버지를 보며 혀를 차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친께서 술이 약하시군요. 내 오늘은 이만 물러가리다. 낭자 밤길 조심하고 곧 다시 봅시다. 선비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연화는 선비가 사라진 대문 밖을 한참이나 노려보았습니다. 그가 남기고 간 향기가 마당 가득히 퍼져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연화는 잠든 아버지의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차가웠고 맥박은 희미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리고 자신도
저 괴물의 먹잇감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닦아내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내일은 반드시 결판을 내야 한다. 밤이 깊어가자 마을 곳곳에서 개들이 구슬프게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죽음을 예고하는 장송곡처럼 들렸습니다. 연화는 박노인이 일러준 준비물들을 하나하나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구석, 항아리에 담긴 붉은 팥을 꺼내 주머니에 담고 닭장으로 가서 가장 힘센 장닭의 벼슬을 살짝 베어 피를 작은 병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시집올 때 가져왔다는 손거울을 꺼내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손에 닿는 거울의 차가운 감촉이 오히려 연화의 뜨거운 마음에 냉정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바람이 창호지 문을 덜컹거리며 흔들었습니다. 밖에서는 누군가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연화는 그것이 바람소리가 아니라 선비가 보낸 무언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신호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분이의 억울한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내 가족과 이 마을을 저 요물로부터 지켜내리라 다짐하며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일 밤 선비의 집으로 제 발로 찾아가 그놈의 가면을 벗겨버릴 것입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연화의 눈빛만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가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온통 짙은 안개에 휩싸여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마을 전체를 커다란 시루에 넣고 찌는 것처럼 습하고 무거운 공기가 집안까지 파고들어 숨을 턱턱 막히게 했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모님의 방을 들여다보았는데 아버지는 어제 선비가 주고 간 술을 마신 탓인지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식은 땀을 흘리며 알아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 역시 기운이 없어 보였고 부엌에는 며칠째 제대로 된 밥 짓는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창백하게 질린 아버지의 손을 주무르며 오늘 밤이 지나면 다시는 아버지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을 다잡고 눈물을 삼키며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지금 약해지면 가족도 친구도 마을도 모두 저 요물에게 잡아먹히고 말 것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일으켜 세우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박노인이 일러준 대로 준비물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팥 한 줌을 꺼내어 소금물에 씻은 뒤 하얀 무명천 주머니에 단단히 묶어 허리춤에 찼고 작은 호리병에는 닭의 피를 담아 품속 깊은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경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청동 거울을 꺼내어 닦았습니다. 녹이 슬어 희미했던 거울은 연화의 비장한 눈빛을 반사하며 차가운 빛을 내뿜었습니다. 이 물건들이 과연 천년 묵은 여우를 당해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박노인의 지혜를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화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가다듬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소녀의 모습이 아니라 요물과 맞서 싸우러 가는 전사의 눈빛을 하기 위해 몇 번이고 심호흡을 하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준비를 마친 연화는 집을 나서 마을 회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개 속에서 마주치는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거나 의미 없는 말들을 중얼거리며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 탁했고 피부는 생기를 잃어 푸석푸석해 보였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인형들처럼 보이는 그들의 모습은 선비의 향기가 얼마나 깊숙이 마을을 병들게 했는지 보여주는 처참한 증거였습니다. 개들은 더 이상 짖지 않고 구석에 처박혀 낑낑거렸고 나무 위에 까마귀들만이 기분 나쁜 소리로 울어대며 연화의 머리 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연화는 이 지옥 같은 풍경을 가슴에 새기며 반드시 오늘 밤 끝을 보리라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연화는 마을 청년들이 모여있는 대장간 근처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평소 분이를 짝사랑하던 돌쇠가 있었는데 그는 멍한 표정으로 망치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힘이 장사이고 의리가 있는 청년이었지만 그 역시 선비의 향기에 취해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돌쇠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돌쇠, 오라버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저 연화예요. 분이 소식 궁금하지 않으세요? 분이의 이름이 나오자 돌쇠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더니 초점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망치를 내려놓고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분이라니? 분이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선비님이?
선비님이 분이는 도망갔다고 하셨는데 돌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혼란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연화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어 돌쇠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어젯밤 선비의 집 담장 아래에서 분이의 피 묻은 댕기를 주었어요. 분이는 도망간 게 아니라 그 집에 갇혀 있는 게 분명해요. 연화는 품에서 분이의 댕기를 꺼내 돌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흙과 피가 엉겨붙은 댕기를 본 순간 돌쇠의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졌고 이내 무서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당장이라도 선비의 집으로 쳐들어갈 기세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연화는 급히 그의 팔을 잡고 말렸습니다. 지금 가면 안 돼요. 놈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낮에는 힘을 쓰지 않지만 밤이 되면 본색을 드러낼 거예요. 제가 미끼가 되어 놈의 방으로 들어갈 테니 오라버니는 믿을 만한 친구들을 모아 밤에 놈의 집을 포위해 주세요. 돌쇠는 처음에는 연화를 혼자 보낼 수 없다며 펄펄 뛰었지만 연화의 결연한 눈빛과 박노인의 비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힘께나 쓰는 청년들 중 아직 정신이 온전한 몇 명을 골라 몰래 준비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화는 돌쇠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절대로 먼저 나서지 말고 제가 놈의 정체를 밝히는 신호를 보내면 그때 들이닥쳐야 해요. 만약 놈이 눈치채고 도망치려 하면 불을 질러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돌쇠는 비장한 표정으로 알겠다고 대답하며 대장간 안으로 들어가 무기가 될 만한 쇠몽둥이와 낫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돌쇠의 뒷모습을 보며 안도감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돌이킬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자 마을을 덮고 있던 안개는 붉은 노을빛을 받아 피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 기괴한 풍경은 마치 마을 전체가 피바다에 잠긴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선비의 집이 있는 대나무 숲 쪽에서는 어김없이 그 매혹적이고 역겨운 향기가 피어올라 바람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냄새는 어제보다 더욱 독하고 끈적거려서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찌릿한 통증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연화는 집으로 돌아와 곱게 빗질을 하고 장롱 속에 아껴두었던 하얀 저고리와 남색 치마를 꺼내 입었습니다. 마치 시집가는 새색시처럼 단장을 했지만 그녀의 품속에는 비수가 아닌 붉은 팥과 닭피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아 사위가 캄캄해졌을 때 연화는 부모님이 계신 방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부디 이 밤이 지나고 다시 살아서 뵙기를 간절히 빌며 소리 없이 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하늘에는 불길하게도 달이 구름 뒤에 숨어 희미한 빛만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선비의 집으로 향하는 길목에 들어서자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와 청년들이 약속대로 숨어서 그녀의 뒤를 따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연화는 보이지 않는 그들의 존재에 용기를 얻으며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대나무 숲 입구에 다다르자 바람 소리가 쿡쿡거리며 마치 오지 마라 하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선비의 초가집은 숲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이 창호지의 기이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침을 꿀꺽 삼키고 살인문을 밀었습니다. 끼익하는 소리가 고요한 정적을 깨며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당에는 잡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쓸려 있었는데 그 지나친 정갈함이 오히려 사람 사는 집 같지 않은 서늘함을 주었습니다. 연화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선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하얀 도포를 입고 부채를 든 채 마치 연화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연화 낭자. 내 언젠가 낭자가 찾아올 줄 알았소. 선비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눈빛은 먹이를 앞에 둔 맹수처럼 탐욕스럽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밤늦게 찾아와 송구합니다. 선비님 말씀대로 그를 배우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선비는 소리내어 웃으며 연화에게 방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배움에는 때가 없는 법이지요. 잘 생각했소. 이리 가까이 오시오. 연화는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온통 비단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푹신한 호피가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도 숨길 수 없는 퀴퀴한 짐승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방 한 구석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듯한
뼈조각 몇 개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연화를 윗목에 앉히고 자신은 아랫목에 앉아 다기를 꺼냈습니다. 귀한 손님이 왔으니 차를 한잔 해야지. 그가 찻주전자에서 따르는 액체는 붉은색을 띠고 있었는데 차 냄새라기보다는 비릿한 냄새가 났습니다. 연화는 찻잔을 받아들고 입에 대는 심했만 하며 소매로 가려 바닥에 몰래 쏟아버렸습니다. 선비는 연화가 차를 마시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며 입맛을 다시는 듯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연화는 그 찰나의 순간 선비의 혀가 사람의 것처럼 둥글지 않고 끝이 갈라진 뱀이나 짐승의 혀처럼 길고 뾰족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터질 것 같았지만 연화는 필사적으로 표정을 관리하며 선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비님, 이 마을에는 어인일로 오시게 되었습니까? 흉흉한 소문도 돌고 있어 걱정이 많습니다. 연화의 당돌한 질문에 선비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는 부채를 접으며 묘한 표정으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흉흉한 소문이라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요. 나는 그저 맑은 정기가 흐르는 곳을 찾아다니며 돌을 닦는 사람일 뿐이요. 그런데 낭자에게서는 아주 특별한 향기가 나는구려. 내 천년을 기다려온 바로 그 향기요. 선비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연화에게 다가왔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벽에 비친 선비의 그림자가 거대하게 일렁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그림자는 사람의 모양이 아니라 9개의 꼬리가 춤을 추는 괴물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등 뒤는 벽이었습니다. 선비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지자 그의 잘생긴 얼굴 가죽 위로 털이 숭숭 솟아나는 환영이 보였습니다. 눈동자는 세로로 찢어진 노란색 동공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입에서는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 낭자에게 영원한 젊음과 쾌락을 주겠소. 나와 하나가 되면 낭자도 신선이 될 수 있소. 선비의 손이 연화의 어깨를 잡으려 하자 연화는 반사적으로 몸을 비틀며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선비의 손톱은 어느새 날카로운 갈고리처럼 변해 있었고 스치기만 했는데도 옷감이 찢겨 나갔습니다. 거짓말, 너는 신선이 아니라 사람의 간을 빼먹는 요물일 뿐이야. 연화가 소리치자 선비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호, 제법 눈치가 빠른 계집이로구나. 순순히 받아들였다면 고통 없이 보내주려 했건만. 선비는 이제 숨길 생각이 없다는 듯 기괴하게 목을 꺾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몸집이 순식간에 부풀어 오르며 옷이 터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방 안에 촛불이 미친 듯이 춤을 추었고 방문과 창문이 덜컹거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연화는 품속의 거울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놈이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기 직전, 방심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박노인이 말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화는 시선을 방 구석으로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병풍 뒤에 살짝 삐져나온 옥색 치마 자락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며칠 전 사라진 순이의 치마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낯익은 붉은 댕기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분이와 순이 그리고 사라진 처녀들이 이 방 어딘가에 혹은 이 집 밑바닥 어딘가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분노가 두려움을 덮어버렸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 대신 또렷하고 강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이놈 마을 사람들을 속이고 내 친구들을 해친 죄를 어찌 감당하려느냐.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선비는 가소롭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하늘나는 이미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 천년을 살았다. 고작 인간 계집 하나가 나를 벌하겠다고. 내년에 가는 아주 쫄깃하고 맛있겠구나. 선비가 입을 크게 벌리자 날카로운 송곳니 사이로 끈적한 침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선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의 반은 털로 뒤덮여 있었고 손발은 짐승의 발톱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가 연화를 향해 덤벼들려는 순간 밖에서 우당탕하는 소리와 함께 돌 하나가 날아와 방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돌쇠가 던진 돌이었습니다. 연화야, 우리가 왔다. 돌쇠의 우렁찬 고함 소리가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선비는 갑작스러운 소란에 흠칫하며 고개를 문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의 귀가 쫑긋거리며 밖의 동태를 살피느라 정신이 팔린 순간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청동 거울을 꺼내어 촛불 빛을 반사시켜 선비의 얼굴에 정통으로 비추었습니다. 네, 추악한 본 모습을 보아라. 거울에서 뿜어져 나온 빛이
선비의 눈을 찌르자 그는 크아하고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고 뒤로 주춤거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그의 모습은 끔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붉은 눈을 가진 거대한 여우의 형상이 거울 속에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선비는 고통스러운 듯 얼굴을 감싸쥐고 몸부림쳤습니다. 빛을 싫어하는 야행성 요물에게 전기를 머금은 거울의 빛은 치명적인 무기였습니다. 연화는 망설이지 않고 허리춤에 팥주머니를 풀어 선비의 얼굴을 향해 힘껏 뿌렸습니다. 물러가라 사악한 요물아. 붉은 파달들이 우수수 쏟아지며 선비의 피부에 닿자 마치 불에 데인 듯 치익 소리를 내며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짐승의 괴성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방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선비가 괴로워하며 날뛰는 통에 다기들이 깨지고 병풍이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병풍 뒤로 벽처럼 위장된 비밀문이 살짝 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틈새로 퀴퀴한 냄새와 함께 희미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연화는 직감적으로 그곳이 사라진 처녀들이 갇혀있는 곳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을 구하는 것보다 눈앞의 괴물을 제압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팥세례를 맞은 선비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완전히 여우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옷이 찢겨나가고 9개의 꼬리가 밖으로 튀어나와 방 안을 휘저었습니다. 그때 부서진 문을 박차고 돌쇠와 마을 청년들이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 즉 거대한 여우 괴물이 연화를 위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잠시 공포에 질려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연화가 소리쳤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놈은 지금 약해져 있어요. 지금 잡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어요. 연화의 외침에 돌쇠가 정신을 차리고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이놈 내 분이를 내놓아라. 돌쇠가 휘두른 몽둥이가 여우의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여우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창문을 깨고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연화와 청년들은 급히 마당으로 따라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괴물의 모습은 집채만한 크기의 거대한 여우였습니다. 9개의 꼬리가 뱀처럼 꿈틀거리며 위협적으로 흔들렸고 입에서는 푸른 불꽃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놈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마을 사람들을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천년 묵은 원한과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녀에게는 마지막 빛에 긴 닭피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여우를 둥글게 포위했고 여우는 포위망을 뚫기 위해 낮은 자세를 취하며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연화는 호리병의 뚜껑을 열고 앞으로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이제 최후의 대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거대한 여우 요물과 마을 청년들이 대치하는 광경은 그야말로 숨막히는 긴장감의 연속이었습니다. 집채만한 여우는 9개의 꼬리를 부채처럼 활짝 펼쳐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꼬리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있는 구렁이처럼 꿈틀거리며 공기를 갈랐습니다. 놈의 눈에서는 시퍼런 안광이 뿜어져 나왔고 아가리를 벌릴 때마다 역겨운 비린내와 함께 뜨거운 열기가 훅 끼쳐와 청년들은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쇠와 청년들이 든 횃불이 바람에 거칠게 일렁이며 여우의 그림자를 더욱 기괴하게 늘어뜨렸고 금방이라도 놈이 달려들면 모두가 찢겨나갈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마을과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몽둥이를 고쳐 잡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우는 자신을 포위한 인간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길게 울부짖었는데 그 소리는 산천을 뒤흔들고 사람들의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로웠습니다. 놈이 앞발을 크게 휘두르자 마당에 있던 장독들이 와장창 깨지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 위세에 눌려 포위망이 잠시 흔들리는 틈을 타 여우는 가장 약해 보이는 쪽으로 몸을 날려 탈출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그때 돌쇠가 고함을 지르며 앞으로 나서 횃불을 여우의 눈앞에 들이대며 놈의 시선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림없다. 내 놈이 내 친구들을 해치고도 무사히 나갈 줄 알았더냐. 돌쇠의 용기 있는 행동에 주춤했던 청년들도 다시 용기를 얻어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며 포위망을 좁혔습니다. 여우는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크르렁거렸습니다. 연화는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여우의 측면으로 조용히 그러나 재빠르게 이동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닭의 피가 담긴 호리병이
땀에 젖어 미끄러울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말에 따르면 새벽을 알리는 닭의 피는 어둠 속의 요물들에게는 맹독과도 같으며 그들의 부정하고 탁한 기운을 씻어내리는 강력한 양기를 품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여우가 돌쇠에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바로 지금이 놈의 빈틈이었습니다. 연화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단전에서부터 힘을 끌어올려 여우를 향해 호리병을 힘껏 던졌습니다. 호리병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여우의 머리 위에서 정확하게 깨졌습니다. 쨍그랑하는 맑은 파열음과 함께 붉은 선혈이 여우의 정수리와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마치 뜨거운 쇳물이 닿은 것처럼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여우는 키에액하는 짐승의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끔찍하고 처절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닭피가 닿은 곳마다 털이 타들어가고 살점이 녹아내리는 듯한 고통이 놈을 덮쳤습니다. 여우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을 뒹굴며 미친 듯이 몸부림쳤습니다. 그 거대하고 위풍당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놈은 괴로움에 겨워 꼬리를 말아넣고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닭피의 냄새는 요물의 코를 마비시키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놈이 가진 둔갑술과 요력을 순식간에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그 광경을 보며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지금이에요. 놈이 힘을 쓰지 못할 때 몰아내야 해요. 연화의 외침에 돌쇠와 청년들은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몽둥이 찜질이 놈의 등과 다리에 쏟아졌고 횃불이 놈의 털을 그슬렸습니다. 여우는 더 이상 대항할 힘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거대했던 몸집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9개나 되던 꼬리도 하나둘씩 연기처럼 사라져갔습니다. 결국 놈은 집채만한 괴물에서 비루먹은 강아지보다 조금 더 큰 초라한 붉은 여우의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천년을 묵어 사람을 홀리던 요력은 닭피와 사람들의 의지 앞에 완전히 꺾여버린 것입니다. 본색이 드러난 여우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사람들을 올려다보며 애처롭게 낑낑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놈의 목덜미를 낚아채려 하자 여우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담벼락을 뛰어넘었습니다. 잡아라. 저놈을 놓치면 안 된다. 청년들이 우르르 대문을 박차고 나가 뒤를 쫓았지만 여우는 꼬리에 불이 붙은 채 어둠 속으로 쏜살같이 도망쳤습니다. 놈은 숲을 가로지르며 구슬픈 울음소리를 남겼는데 그것은 다시는 인간 세상에 내려오지 못할 패배자의 통곡과도 같았습니다. 청년들은 마을 어귀까지 쫓아갔지만 여우는 깊고 깊은 산속, 사람이 닿을 수 없는 험한 골짜기 속으로 모습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비록 놈의 숨통을 끊지는 못했지만 꼬리가 잘리고 요력을 잃은 놈은 이제 평범한 산짐승이 되어 다시는 마을을 넘보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우가 사라진 뒤 선비의 집 마당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모두가 땀과 흙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승리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화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집안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든 돌쇠와 청년들은 우르르 무너진 방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요물의 털과 깨진 집기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까 보았던 병풍 뒤쪽으로 달려가 숨겨진 문을 찾았습니다. 벽을 더듬거라자 덜컹거리며 널빤지 하나가 떨어져 나갔고 그 뒤로 시커먼 굴입구가 드러났습니다. 그 굴은 집 밑바닥으로 깊게 이어져 있었는데 안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서늘한 냉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돌쇠가 횃불을 앞세우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통로를 지나자 제법 넓은 공간이 나타났는데 그곳은 마치 짐승의 굴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지푸라기와 짐승의 가죽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 낯익은 얼굴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분이순이 그리고 이웃 마을에서 사라졌다는 처녀들이 모두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미동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는데 얼굴은 창백했지만 다행히 가슴은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분이야 돌쇠가 횃불을 내려놓고 분이에게 달려가 흔들어 깨웠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으음 소리만 낼 뿐 좀처럼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연화도 달려와 순이와 다른 처녀들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몸에는 별다른 외상은 없었지만 오랫동안 여우의 향기에 취해 정기를 빼앗긴 탓인지 기력이 쇠해 보였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살아있어. 다들 살아있어. 그제야 긴장이 풀린 연화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청년들은 서둘러 처녀들을 한 명씩 등에 업고 굴 밖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침침한 요괴의 소굴에서 벗어나 맑은 밤 공기를 쐬게 하자 처녀들의 창백했던 뺨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으로 옮겨진 처녀들을 눕히고 팔다리를 주무르자 마을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박노인과 촌장님이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횃불을 들고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박노인은 쓰러져 있는 처녀들의 맥을 짚어보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천만 다행이다. 요물에게 정기를 다 빼앗기기 전에 구했어. 며칠 푹 쉬고 잘 먹으면 예전처럼 건강해질 게다. 노인의 말에 처녀들의 부모님들은 털썩 주저앉아 통곡을 하며 딸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죽은 줄만 알았던 자식을 되찾은 기쁨과 안도의 울음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눈물바다가 되었지만 그 눈물은 그동안 짓눌려왔던 공포를 씻어내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그 시각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우가 사라지고 나자 마을을 덮고 있던 그 짙고 끈적하던 향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차가운 밤바람 냄새와 흙내음, 그리고 사람들이 들고 있는 횃불의 매캐한 연기 냄새였습니다. 그동안 몽롱한 상태로 지내던 마을 사람들의 눈에서도 탁한 기운이 걷히고 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난 듯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내가 왜 여기 있지? 머리가 맑아졌어 하며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연화의 부모님도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딸을 찾아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연화야, 아이고 내 새끼 무사했구나. 연화의 어머니는 흙투성이가 된 딸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붉어진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연화는 부모님의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무서움과 외로움이 부모님의 따뜻한 체온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와 돌쇠 그리고 용감한 청년들을 애워싸고 등을 두드려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가 우리 마을을 구했다. 장하다. 정말 장해. 사람들의 진심 어린 격려에 연화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가슴속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촌장님은 청년들에게 지시하여 요물이 살던 집을 정리하게 했습니다. 집안을 뒤져보니 선비가 읽던 책들은 모두 누렇게 변한 나뭇잎 더미로 변해 있었고 그가 입던 비단 옷들은 썩은 여우털 뭉치로 변해 있었습니다. 화려해 보였던 가구들도 모두 낡은 나무 토막이나 돌덩이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것이 요술로 만든 허상이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흉물스러운 물건들을 마당 한가운데 모아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불길은 활활 타오르며 남아있는 요괴의 흔적을 갉아먹었고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아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그 불꽃은 마치 마을의 애군을 모두 태워버리는 정화의 의식처럼 보였습니다. 불길이 사그라들 즈음 정신을 차린 분이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분이의 목소리는 작고 갈라져 있었지만 분명히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돌쇠는 뛸 듯이 기뻐하며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분이야, 나 알아보겠니?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집에 가자. 분이는 주위를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눈을 깜빡이다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연화를 발견하고는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연화야, 내가 잘못했어. 네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연화는 다가가 분이를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 다 괜찮아졌어. 두 친구의 화해 지켜보던 사람들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밤은 깊어 새벽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누구 하나 잠자리에 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회관 마당에 모여 앉아 서로의 안부를 묻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부녀 회장님과 안악들은 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커다란 가마솥에 물을 끓이고 흰죽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요물에게 홀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처녀들과 밤새 싸우느라 기진맥진한 청년들을 먹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수한 죽 냄새가 퍼져나가자
비로소 마을에는 사람 사는 온기가 다시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냄새는 어떤 향기로운 꽃내음보다도 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고향의 냄새였습니다. 연화는 마당 한 구석에 앉아 타오르는 모닥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꽃은 따뜻했고 주위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두렁거리는 소리는 정겨웠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공포의 대상이었던 어둠이 이제는 포근한 이불처럼 마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품속에서 깨진 거울 조각을 꺼내보았습니다. 비록 깨졌지만 그 거울은 요물의 정체를 밝혀낸 영광스러운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거울을 다시 소중하게 갈무리하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얼굴을 내밀어 마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더 이상 으스스하지 않고 마치 고생한 마을 사람들을 위로하듯 부드럽고 은은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돌쇠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한 그릇을 들고 연화에게 다가왔습니다. 연화야, 너도 좀 먹어라. 내 덕분에 분이도 살고 우리 마을도 살았다. 정말 고맙다. 돌쇠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말에 연화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죽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죽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긴장으로 굳어있던 몸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그리고 얼마나 피곤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피곤함조차도 달콤하게 느껴질 만큼 지금 이 순간의 평화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렇게 공포스러웠던 밤은 서서히 물러가고 희망찬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소란이 지나가고 마을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동쪽 산마루 위로 붉은 해가 솟아오르자 마을을 짓누르고 있던 어둠의 그림자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세상은 본래의 맑고 투명한 빛을 되찾았습니다. 밤새 공포에 떨었던 산새들도 이제야 안심이 되는지 지저귀기 시작했고 나뭇잎에 맺힌 아침 이슬은 햇살을 받아 영롱한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시시한 눈을 비비며 밖으로 나왔지만 그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개운해 보였습니다. 지난 며칠간 마을을 휘감았던 그 끈적하고 어지러운 향기는 온데간데 없고 대신 젖은 흙 냄새와 풀잎 냄새, 그리고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구수한 아침, 밥 짓는 연기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평범하고 익숙한 냄새였지만 사람들은 그 투박한 냄새가 이토록 향기롭고 소중한 것인지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촌장님과 마을 청년들은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요물이 머물던 대나무 숲의 흉가를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간밤에 불을 놓아 태워버린 집터에는 검게 그을린 기둥과 재만 남아서 흉물스럽게 뒹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니와 삽을 들고 그 잔해들을 말끔히 치워내고 그 자리에 굵은 소금을 한 가마니 뿌려 부정한 기운을 씻어냈습니다. 박노인은 그 터에 어린 소나무 몇 그루를 심으며 다시는 사악한 기운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산신령님께 고사를 지냈습니다. 청년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했지만 누구 하나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땀방울이 모여 마을의 땅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는 것 같아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제 대나무 숲은 음산한 기운을 벗고 바람이 불 때마다 사각거리며 맑은 소리를 내는 본래의 청량한 숲으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여우굴에서 구출된 분이와 순이 그리고 다른 처녀들은 각자의 집에서 가족들의 지극정성 어린 간호를 받으며 빠르게 기력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은 딸을 위해 귀한 쌀을 불려 묽은 미음을 끓이고 산에서 캐온 약초를 다려 먹이며 밤낮으로 곁을 지켰습니다. 처녀들은 처음에는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리기도 했지만 가족들의 따뜻한 손길과 익숙한 집 냄새를 맡으며 점차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창백했던 그녀들의 볼에 다시 복숭아빛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눈동자에도 예전의 총명한 빛이 돌아왔습니다. 분이는 이제 마당에 나와 걷기도 하고 걱정해준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어줄 만큼 건강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이제야 살 것 같다며 서로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마을의 일상도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불안에 떨며 울부짖던 가축들도 안정을 되찾아 소들은 여유롭게 되새김질을 하고 닭들은 마당을 활보하며 모이를 쪼았습니다. 농부들은 다시 밭으로 나가 늦가을 거지를 서둘렀고 안악들은 개울가에 모여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며 밀린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빨래터에서는 다시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아이들은 골목길을 뛰어다니며 팽이치기와 제기차기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요물 선비가 오기 전 평화롭고 정겨웠던 산골 마을의 풍경이 고스란히 되살아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하다가 잠시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깨닫곤 했습니다. 박노인과 촌장님은 마을의 평화를 되찾은 것을 기념하고 고생한 마을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큰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집집마다 쌀과 반찬을 조금씩 걷어 마을 회관 마당에 모여 다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은 다시 한번 들썩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요물 때문이 아니라 이웃과 정을 나누기 위한 기분 좋은 설렘이었습니다. 부녀 회장님을 비롯한 솜씨 좋은 아주머니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음식 장만에 나섰습니다. 커다란 가마솥에는 하얀 쌀밥이 고슬고슬하게 지어지고 있었고 다른 솥에서는 시래기를 듬뿍 넣은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으며 구수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전을 부치는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배추전과 호박전이 소쿠리에 층층이 쌓여갔고 갓 담근 김장김치는 보기만 해도 침이 꿀꺽 넘어갈 만큼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떡매를 치는 어른들 곁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갓 떼어낸 인절미 콩고물을 받아 먹으며 즐거워했습니다. 연화도 어머니를 도와 나무를 묻히고 상을 차리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연화의 손끝에서 버무려진 시금치 나물과 고사리 나물은 윤기가 자르르 흘렀고 참기름 냄새가 고소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전체가 마치 명절을 맞은 듯 풍성하고 활기찬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마을 회관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멍석이 깔린 마당에는 둥근 소반들이 놓였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들이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농부들은 개울물에 흙 묻은 손발을 씻고 상머리에 앉았고 곱게 옷을 차려입은 할머니들은 아랫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분이와 순이도 아직은 조금 수척하지만 밝은 얼굴로 부모님의 손을 잡고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술잔을 권하며 고생했네, 살아줘서 고맙네 하는 덕담을 건넸습니다. 막걸리 한 잔에 그동안의 시름을 털어버리고 따뜻한 국 한 숟가락에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즈음 박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헛기침을 하며 좌중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박노인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허허, 우리가 이번에 큰일을 겪었소. 하지만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이번 일로 우리는 겉만 번지르르한 것에 현혹되지 않는 지혜를 얻었고 서로를 지켜주는 이웃의 소중함을 다시 알게 되었소. 무엇보다 우리 마을에는 용감하고 현명한 연화가 있었기에 이 모든 화를 면할 수 있었소. 박노인의 말이 끝나자마자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부엌 한 구석에 앉아있던 연화에게로 쏠렸습니다. 연화는 갑작스러운 칭찬에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박노인께서 지혜를 주셨고 돌쇠 오라버니와 마을 분들이 힘을 모아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가족과 친구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연화의 겸손한 말에 사람들은 더욱 감동하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촌장님은 연화에게 다가가 막걸리 한 잔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다. 하지만 네가 가장 먼저 의심하고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 요물의 뱃속에 있었을 게다. 너는 우리 마을의 보배다. 돌쇠도 쑥스러운 표정으로 연화에게 다가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연화야, 그때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분이를 영영 못 볼 뻔했다. 정말 고맙다. 나중에 내가 장가가면 너한테 제일 먼저 큰 절을 올리마. 돌쇠의 넉살 좋은 농담에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렸고 분이도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연화야, 정말 고마워. 다시는 헛된 욕심 부리지 않고 너처럼 착실하게 살게. 두 친구는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어떤 꽃보다도 아름다웠고 주위를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밤하늘에 뜬 보름달도 흐뭇한 듯 그들을 내려다보며 은은한 달빛을 뿌려주었습니다. 잔치는 밤이 깊도록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구성진 노랫가락을 뽑으며 흥을 돋우기도 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와 사람들의 도란거리는 말소리가 어우러져 마을은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둠은 사람들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이불이 되었고 밤바람은 하루의 열기를 식혀주는 시원한 부채가 되었습니다. 요물이 남기고 간 상처는 사람들의 따뜻한 온기로 말끔히 치유되었고 마을은 예전보다 더 끈끈한 정으로 뭉치게 되었습니다. 밤이 아주 깊어지자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잘 자게 내일 보세 하며 인사를 나누는 목소리에는 평온함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연화도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마당에는 달빛이 하얗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장독대 옆에 핀 국화꽃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화려하고 자극적이었던 선비의 향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깊고 그윽한 자연의 향기였습니다. 그것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향기였고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치유의 향기였습니다. 연화는 방으로 들어와 이부자리를 폈습니다. 아버지가 미리 군부를 지펴놓은 덕분에 아랫목은 절절 끓을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연화의 머리맡에 앉아 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셨습니다. 우리 연화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다 잊고 푹 자거라. 어머니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이 이마에 닿자 연화는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기분 좋은 나른함이 밀려왔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어머니의 손길을 느끼며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창호지 문 밖에서는 귀뚜라미가 맑은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었고 뒷산의 대나무 숲에서는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더 이상 귀신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산이 마을을 지켜주기 위해 부르는 숨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연화는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당기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겉모습이나 코를 찌르는 향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밥 한 끼와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마음이 맑은 사람에게는 굳이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사람을 끌어당기는 은은한 향기가 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화의 숨소리가 점차 고르고 깊어졌습니다. 꿈속에서 연화는 친구들과 함께 꽃이 만발한 들판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여우도 요물도 없고 오직 따뜻한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을의 모든 집들도 불을 끄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을을 지키는 늙은 느티나무만이 달빛 아래서 묵묵히 마을을 내려다보며 이 평화가 영원히 깨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옛적 상과들이 고요하던 때에 있었던 기이한 선비의 이야기는 이제 마을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해지며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라는 교훈을 남긴 채 밤바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마을은 다시 평온을 찾았고 사람들은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